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한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를 받기 전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두고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는 건데요. 헷갈립니다. 세상에 이런 사과도 있는 걸까요? 사과는 당사자가 하는 게 정석이겠죠. 최 변호사는 황제조사, 출장조사 논란에도 억울하다고 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특혜로 규정하면서 사과했는데 특혜 아닌 특혜, 사과 아닌 사과, 국가기념물이랬다가 아니랬다가 명품 가방 하나가 일으킨 파장으로 온 나라가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7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fit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안영진의 쾌도 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여름 휴가지로 문경을 꼭 추천하고 싶다고 하네요. 잠시 후 문경시 공복과 안도건 주무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이어지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막 문을 열고 도착을 했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뭐가 이렇게 바빴어요? 급했어요? 예, 차가 좀 막혔는데요. 차가 좀 막혀서, 예. 정말. 예, 숨 좀, 고르세요. 네. 음료수도 좀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내용 잠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죠. 정치권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 등 여러 문제에 대한 특검법을 두고 찬반 양론이 지금 뜨거운 상황입니다. 한편에서는 특별법 형식의 이 특검법이 사실상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즉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마당에 실익이 없다. 그래서 상설 특검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상설 특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 전에 우리 안영진 변호사가 지난 시간에 그 대구 경북 합병시 경북 북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주지 못했는데 네.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셨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전해주시면요. 지난 방송 때는 이제 대구시가 경상북도에 안을 전달했고 공개하진 않았다. 요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제 그게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 10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두 달 뒤인데요. 예. 대구 경북 합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경북도청과 대구시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틀은 변함이 없고요. 일단은 10월에 네. 이게 이제 특별법의 형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제출하기로 했다는 그 내용이 전해졌고 제가 사실 이 관련해서 지난주에 네.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직접 뉴스를 전했는데 북부 지역에 어떤 발전 방안이 있나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네.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뚜렷한 게 없었습니다. 무슨 뭐 철도망 좀 구축한다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2달 안에 합병하는 건 너무 좀 서두른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경북도는 지난 19일 열린 경북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워크숍에서 북부권 발전 구성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발표했는데요. 예. 통합행정복합도시, 산업단지 중심의 경제산업 대혁신 전략, 한류 콘텐츠 메타도시, 백두대간 낙동정맥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 북부지역 중심의 중부 내륙권 초광역 발전 계획, 북부지역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는 대구 경북 통합 순환 철도망 등 행정과 산업, 경제, 문화, SOC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검토를 하고 있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예. 이건데요. 예. 좀 추상적이죠. 좀 딱 들어오는 게 없네요. 지금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통합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 뭐 이런 네. 내용이네요. 통합행정복합도시. 이건 뭐 안동 그 경북 네, 도청 그렇습니다. 신도시에 건설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이게 참 뭐 열심히 공부 잘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냐 저도 어떻게 하냐 그렇게 잘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 안영진 변호사가 계속 강조한 게 신청사 어디다 둘 거냐. 그렇습니다. 안동이냐 대구냐.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에 어디로 하겠다 이것도 지금 없고요. 네. 그리고 북부권 발전 방안이 공개되면 북부권 주민들도 찬성할 것이라던 홍준표 시장의 말과는 달리 이런 이제 발표에 대해서 뭐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거 아니냐. 그렇죠. 구체적 내용이 아직 없다는 지적도 있고 공개 이후에도 북부 지역의 우려와 반대가 사그러들지는 않고 있다. 그런 분석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예, 예. 그 예천군의회 의장으로 이제 당선된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원은 예. 당선 직후인 7월 초경 인터뷰에서 좀 굉장히 좀 선명하게 정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그 발언 내용은 이번 행정통합 이슈가 촉발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은 어느 뭐로 보나 대구 중심의 경북 흡수 통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예. 만약 대구 중심의 흡수 통합이 현실이 된다면은 도청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조성을 통한 북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는 물거품이 되고 지역 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경북 시군의 자치권 위축은 불보듯 뻔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도 있는데요. 이게 경북 북부권 정치인 중에 이렇게 말한 건 거의 최초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북부 지역민들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 그렇습니다. 그대로 다 표현한 것 같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뭐 선명하게 밝혔고 국회의원 4명도 하지 못하는 발언을 용기 있게 밝혔는데 예. 이거는 좀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천군 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지난 18일 열린 북부지역 11개 시군 의장단 모임에서도 강영구 의장이 통합 반대 요청을 했고 예. 그 총회 참석한 의장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을 청취자분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예, 우리 정치권에서 좀 더 활발하게 좀 네. 의사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본론이잖아요. 이제 상설특검. 우리가 이제 상설특검 이 제도가 입법된 게 몇 년 안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실행이 안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 특검 법안 올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또 그 재표결이 있었는데 그것도 예상대로 이제 부결이 됐던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차선책을 궁리하던 중 상설특검 이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냐. 오늘 좀 알려주시죠. 알기 쉽게. 네. 현재 정치권에서는 사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제2요구권 때문에 좌절되고 있죠. 예.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라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네. 현행법으로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설특검법이라고 법률이 제정돼 있으니까 지금 뭐 그렇습니다. 대통령 뭐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법을 보면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은 예.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안은
이제 국회에서 이건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되고 의결만 하면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특별검사 수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고요. 예. 이거는 법률안이 정부에 송부되는 것도 아니어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이건 뭐 민주당만으로도 다 통과가 되겠네요. 그럼요. 예. 일단 예를 들어서 예. 순직한 최상병 관련 사안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그걸 의결하기로 하면은 예. 이제 그 다음 절차는 제3조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따르는데요. 제3조 1항은 제2조에 따라서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조, 몇 항 뭐 이런 게 나와서 조금 좀 그런데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이 예. 상설특검 법안에서 특별 검사를 이제 후보를 추천하는 그 위원회 이게 이 구성이 지금 쟁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특별 검사 후보 추천위 이 구성이 여쪽이 맞냐 야쪽이 맞냐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해서.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께서 이제 추천을 이제 수사 결정되면은 네. 이제 추천위원회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2명의 후보자를 서면 후 대통령 추천해야 되는데요. 예. 그리고 요건 이제 설명드리면 추천하면은 이제 추천받은 3일 이내에 2명 후보자 중에 1명을 임명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딱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요거 좀 복잡하니까 그렇게 예. 넘어가고 어쨌든 넘어가죠. 그 중요한 게 후보자 추천위원회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요 그렇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추천위원이 중요한데요. 그것도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7명이 구성되는데 7명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직 위원으로는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네. 대한변호사 협회장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그 밑에 차관입니다. 차관. 예. 법원 행정처의 처장도 아니라 그 밑에 차장이 차장입니다. 하고 예.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예. 3명이 이제 당연직이다. 예. 당연직이고 예. 나머지 4명을 국회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여기가 이제 쟁점이죠. 좀 예. 쟁점인데 국회 추천은 그럼 누가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예. 특별검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합니다. 제1교섭단체 그렇죠. 그리고 그 외 외 교섭단체. 교섭단체. 근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두 네, 당이잖아요. 예.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그러니까 그렇죠. 두 당이 2명씩 한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각각 2명 추천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만일 현 상황에서 상설 특검을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는 추천위원 7인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예.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 협회장,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인 2명, 예.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 이렇게 구성되게 되는데요. 예. 뭐 참고로 뭐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하고 뭐 과반수 찬성 의결하는데요. 이건 뭐 당연히 되는 예. 거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 결국 이제 법원 행정처 차장과 대한변호사 협회장이 어떤 후보를 찬성하냐에 따라서 특검 후보 2인이 결정된 형국이죠. 왜냐하면은 자, 그러면 예. 일단은 여야 대결로 좀 보죠. 예. 그럼 여당 측의 위원이 누구냐? 지금 국민의힘 측의 위원이 딱 보면 첫 번째 법무부 차관은 어차피 여당 측이고 정부 쪽에 아무리 그렇게 봐야 입장이 되겠고. 있겠죠. 법원 행정처 차장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좀 정부 측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는 법원 정부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부 여당 측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우려를 하는 중립적으로 보는 측도 사람도 있는데 있고. 그리고 예. 법원 행정처 차장이면은 예. 굉장히 고위직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상당히 담보되는 것으로 봐서 법률로 이렇게 규정해 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약간 좀 국민의힘 쪽 시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한변협 회장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중립적으로 예, 봐야 선거로 되겠죠? 뽑히고 뭐 당적 이런 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예. 이제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인데 네. 그러면 정부 여당 측 인사가 이 중에서 몇 명이냐? 4명 아닌가요? 그래서 차관까지 포함해서 일단 3명은 맞다고 보는 게 맞는데 예, 3명 확실하고. 결국 법원 행정처 차장이랑 대한변호사 협회장을 예. 어느 쪽 인사로 분류할 것인가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변호사로서 볼 때는 예. 행정처 차장하고 변호사 협회장이 특정 정당에 편을 든다는 건 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원래는 중립적이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네. 민주당 측에서는 그거 아닙니까?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중립적인 인사 특검 추천이 되겠냐. 그래서
여당 측 추천 2명을 이걸 좀 규칙이라고 하나요? 이걸 좀 손본다는 것 같아요. 손을 봐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4명 다 추천하겠다. 그래야 4대3 구도가 된다. 그래야 중립적인 특검이 출발할 수 있어요. 이걸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추천의 근거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장이 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법원 행정처 차장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천한 그 인사가 과연 공정할 것인가 이런 의문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국민의힘 시각에서는 예. 당연히 그런 거고. 그래서 이 2명은 좀 믿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게 뭐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그런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일방이 임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캐스팅 보드를 진 중립적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이 특검의 그 취지죠. 중립성에 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럼 최근에 이제 입법한 그 최정면 특검법 같은 그 오리지널 특검하고 네. 이 상설 특검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어떤 수사 인력 그리고 수사 기간 이런 면에서 조금 모자른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던데요. 상설 특검이. 그 점은 예. 오히려 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요. 수사 기관은 뭐 어느 정도 규모 차이 나도 뭐 유능한 걸 파견한다든지 이런 게 보완이 되지만 결국 특검 추천을 어느 그러니까요. 사람이 하느냐 요게 예. 굉장히 이제 야당에서 추천하면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 안전하다고 보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중립적인 이른바 중립적인 거죠. 규칙에 대해내들 하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또는 정부 여당이나 정부의 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 이런 논의가 지금 거듭된 제2요구권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그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예.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중립적인 그 인사가 하면 된다. 그 안을 내놨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제 추진을 할지 네. 아니면 이 상설 특검을 다시 만지작할지 이쪽으로 추진을 할지 요건 좀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앞으로 뉴스에 좀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상설 특검 예, 얘기가. 이게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예, 예. 이제는 이걸 좀 이거라도 해서 하자 이렇게 논의가 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앞으로 국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추천 현재는 이제 2대 2로 돼 있지만 이거를 그 규칙을 바꿔서 야당 추천 4명으로 바꿔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민주당 아닌데 네.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한 또 갈등과 또 대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설 특검에 대해서 예. 네. 앞으로 나오면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숨이 이제 네, 아유, 아까 골아지려고 하니까 이제 뭐 끝나네요. 쫓아 올라와서 이 마음을 조장주느라 참 그랬는데요. 주저앉히느라고. 예, 주저앉히느라. 예, 저도 뭐 가끔 라디오 뉴스 할 때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어떤 상황인지 잘 압니다. 양해를 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쾌도난법.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입에 수신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어디로 떠날까 고민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문경은 어떨까요? 문경이 최고의 휴가지라고 자랑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경시 공복과의 안도건 주무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도건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7월부터 문경시청 홍보팀에서 근무하게 된 안도건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관광객이 문경을 찾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많이들 오시나요? 네, 문경은 예로부터 공기 좋고 물 좋고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나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에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데요. 예. 그 이유는 빼어난 자연 경관도 있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기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 촬영지로 유명해져서 그 인기가 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눈물의 여왕에서 그 시골 마을 말하는 거죠? 그 네, 주인공. 예, 김수현의 그 본가가 있던 네, 그 마을. 맞습니다. 거기가 네. 바로 문경. 문경 어디죠, 거기가? 고요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예. 요즘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및 문경 트롯 가요제와 같은 경연 대회 그리고 여러 체험 행사도 같이 하고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문경의 매력에 흠뻑 빠져 다시금 문경을 찾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문경에는 정말 많은 관광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문경세제 아니겠습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문경세제 소개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역시 문경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문경세제입니다. 문경세제는 예로부터 한양과 영남을 이어주는 영남대로의 관문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영남 선비들이 반드시 거쳐가 일명 장원급제길로 불렸는데요. 예. 지금은 나무들이 그늘을 이루고 자연 그대로의 흙길이 있어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요즘 문경세제에서 문경세제 달빛 사랑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저번 주에 한번 참여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 해설사의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문경세제 길을 걸어보니 자주 갔지만 알지 못했던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한지등 만들기와 떡매치기 체험, 통기타 공연으로 뜨거운 여름밤을 시원하고 재밌게 보내고 왔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3회차 예약을 받고 있으니 예약하고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경세제 달빛사랑 여행 지금 3회차 예약을 받고 있다는 소식. 이게 왜 저 주말에 저녁에 하는 거죠? 문경세제 이렇게 올라가는. 네, 오후 그렇죠? 5시부터 하고 5시 있습니다. 시작해서 문경세제길 쭉 걸어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약하시고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무더운 여름철이다 보니까 시원한 계곡도 생각나잖아요. 문경에는 또 유명한 계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농안면의 쌍용계곡, 가은읍의 선유동 계곡, 삼북면 김용사 아래의 운달 계곡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 먼저 전 국민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쌍용 계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쌍용 계곡은 수심이 다양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데요. 특히 계곡 인근에 피서객을 위한 식당과 숙소 등 편의시설이 있어 물놀이를 즐기기에 최적화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유동 계곡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곡이기도 한데요. 예. 물도 깨끗하고 가족 단위로 가기 좋은 계곡이기도 합니다. 특히 넓은 돌 위에 앉아서 발을 담그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운달 계곡입니다.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게 숲이 많이 우거져 더위를 피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냉골이라 발을 담그고 있으면 발이 시릴 정도로 물이 차갑고요. 예. 또한 가까이에 천년고찰인 김용사가 있어서 계곡의 시원함과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계곡 모두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니 시간 내서 이번 여름 한번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 문경에는 쌍용 계곡, 선유동 계곡, 운달 계곡이 있다. 자, 우리 안도건 주무관님은 개인적으로 선유동 계곡을 제일 좋아하신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자, 복명산 출렁다리와 영강 보행교 출렁다리가 있잖아요. 여기도 뭐 많이들 찾으신다던데 어떤 곳인가요? 먼저 복명산 출렁다리는 문경 읍내 주울산을 조망하기 좋은 높은 곳에 위치해서 한마디로 경치가 끝내줍니다. 예. 특히 길이 160m, 최대 높이 33m인 구멍이 뚫린 철판자리로 되어 있어서 아찔하기도 하면서 스릴이 넘치기도 하는데요. 산 위에 있어 시원하기도 하고 멋진 경치와 스릴을 즐기러 여름에 한번 와보고 즐기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영강보행교 출렁다리 역시 건널 때 흔들리는 느낌과 바닥 아래로 보이는 영강을 볼 수 있어서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는데요. 예. 영강보행교는 단순한 통행수단을 넘어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보행교 바닥에 피아노 건반이 있는데 발로 밟을 때마다 다채로운 색조명이 켜지며 소리가 나서 재미도 있고 밤에는 다리 전체에 조명이 들어와서 야경을 더욱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예, 복명산 그리고 영강보행교 출렁다리 두 곳을 또 소개를 해주셨고 또 색다른 관광을 위해서 문경 오미자 테마 터널도 많이 찾으시죠? 예, 오미자 테마 터널은 무더운 여름철 잠시 들렀다 가기에 너무 좋은 관광지여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바깥 날씨가 30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돼서 나가기만 하면 땀을 많이 흘리는데요. 오미자 테마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평균 온도 15도로 엄청 시원하기도 하고 다양한 포토존이 있어 SNS에 사진 찍어 올리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사진 한번 찍고 가셔도 좋고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차와 와인도 판매하고 있으니 구경 한번 하고 가셔도 좋을 듯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 30도 훌쩍 넘는 날씨에 게다가 또 네네. 체감 온도도 높잖아요. 요즘 막 끈적하고 엄청 덥습니다. 이런 날씨에 그 평균 온도 15도에 오미자 테마터널 여기 뭐 하루 종일 있고 싶네요. 여기 살고 싶네요. 정말 이런 데서. 예. 자, 그리고 문경의 역사를 알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에코월드와 석탄박물관도 인기라고요. 네, 가은에는 에코월드와 석탄박물관이 있는데요. 예. 아이들이 있는 집이면 한 번쯤 가봤을 정도로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 오십니다. 그리고 특히 에코월드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터와 거미열차, 모노레일이 있어 평일 주말 상관없이 엄청 인기가 많은 곳이고 석탄박물관이 이번에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재개장을 했습니다. 에코월드와 석탄박물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시간이 되신다면 두 군데 모두 들러서 체험해보시면 놀면서 학습도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름 휴가 문경으로 많이들 오시라고 초대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관광지 외에도 여름 휴가로 오시기에 유명하고 좋은 관광지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문경시에서 많은 체험 행사와 축제도 진행되고 있고요. 확인해 보시고 오셔서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9월부터는 오미자 축제부터 사과 축제, 한우 축제와 같은 큰 축제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공보과의 안도건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어떡하다가 이렇게 목감기 심하게 걸리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 오늘 목이 좀 안 좋으신가 전화기 좀 가까이 대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임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무슨 활동을 한 주 동안 했냐 항상 저희가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혹시 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 주는 오늘이 아마 가장 특별한 것 같아요. 국회 바빴죠, 오늘. 예.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본회의장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예.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른바 방송사법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방송사법 중에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주자로 최영두 의원이 지금 한 30분째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최영도 의원은 아까 저 청문회도 있던데 또 오늘 필리버스터도 참가하고. 네네. 바쁘네요. 지금 뭐 법사위도 그렇고 다들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요.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요새. 네. 그리고 오늘 또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난 일주 통틀면 저희 입장에선 일요일 날 있었던 저희 경북 도당 개편 대회가 가장 큰 일이었고, 그때 저희 영천 청도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이영수 위원장이 도당위원장으로 새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 일정으로는 오늘이 아마 그동안 계속 열리지 못했던 본회의가 오늘 다시 열려서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 최성병 특검법 그 얘기 좀 해보죠. 그 조금 전에 바로 그 재표결이 있었는데 모두 299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한 명 불참 의원이 천하람 의원인가요? 예, 천하람 의원이 미국에 출장 가셨다고 그러네요. 출장 가서 못해서 이제 299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찬성이 194, 반대 104. 무효가 하나. 기권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좀 볼게. 뭐, 누구나 이번에 이제 부결되리라고 대부분 다 예상을 해서 놀라운 일이 아닌데, 지금 반대표가 104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데, 104표가 나왔다는 건, 4표가 이탈? 한 표는 기권을 한 거고, 3표는 찬성의 표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이 표가. 그렇죠. 저희가 그게 누구냐라고 가늠은 할 수 없지만 저희 아까 그 결과 나오고 나서 의원들 사이에서 이걸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그 지금 법사위에서 청문회 증인들과 함께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종호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사장과 관련된 새로운 그 핵심 인물로 또 이렇게 자꾸 나오고 하니까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진 이후에 재의결을 하면 결과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표하는 의원들이 좀 덜어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3명, 이탈표 3명, 그러니까 전체로 4표로 4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무효표 그렇죠. 한 명. 4표가 이탈했다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무효도 이거 반대로 봐야 돼. 저거 찬성 쪽 그러니까 이탈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4명 중에 한 명은 우리 뭐 누구나 예상하는 안철수 의원일 테고 지난번에 이제 공개 표결에서도 반대를 했으니까 찬성을 했으니까 이 3명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빼고 또 3명이 더 나왔다는 것. 이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이 최성병 특검법이 그냥 정말로 가래로 막을 일을 뭐로 막는다는 식으로 이게 지금 갈수록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특검의 필요성이 자꾸 국민들한테도 더 각인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것을 더 이상 막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부에 좀 동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오늘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그 토론 중에도 이제 박근태 의원이 나와서 이제 법사위에서 이야기됐던 것이기도 하지만 이종호 그 대표가 불과 올 상반기에 몇 달 사이에 핸드폰을 6번인가 바꾼 거예요. 6번이나 핸드폰을 바꿨다고요? 이종호 씨가? 제가 기억하기에 6번인지 7번인지 그랬는데 그게 날짜가 굉장히 뭐랄까 하루 사이에 바꾸기도 했고요. 그걸 보면서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그렇게 안 바꾸지요.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지금 갑자기 헷갈린다.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수처에서 하는 거죠. 공수처에서 하죠. 예. 근데 정말 의문인 게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이제 이종호 그 전 대표가 지금 떠오르는 게 벌써 한 2, 3주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수사를 안 하는지, 이렇게 중요한 일에 압수수색을 안 하는지, 이것도 참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사이에 증거 인멸할 시간을 자꾸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로 보면 이종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렇죠. 수사 대상자로 이 사건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 공수처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으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오늘 부결이 됐지만 내용을 조금 더 채워서 다시 발의하겠다는 게 야5당이 오늘 그 결의대회 하면서 밝힌 내용이어서 아마 새롭게 특검법이 발의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 기류가 어제 한동훈 대표 당선이 돼서 한동훈 대표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얘기를 좀 입을 맞춰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민주당 독자적으로 갈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저희가 바라는 건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일부 이제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한동훈 특검법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이 있고 하니까 일정 정도 협상의 여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글쎄요, 그게 곧바로 그런 개혁적이고 민심을 받드는 대표로서의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끝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당내 분위기가 갈라진 게, 그리고 이 경선 과정에서 분열된 의원들의 마음을 이렇게 수습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한동훈 최혜경 특검법과 관련된 것을 논의가 같이 진행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는 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차별성은 가져가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있어서 다음번엔 그래도 최소 8명 이상은 이탈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민주당 독자적으로 조국 혁신당과 함께 이렇게 다시 발의를 하실 것 같고, 그나저나 엊그제께죠. 김건희 특검 또 한동훈 특검 이것도 다 법사위로 상정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계속 추진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두 개 특검도 같이.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국회에 올랐던 청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를 하는 거여서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관에서 이제 대구시에서도 세우겠다, 경북 도청 앞에서도 세운다, 이런 이 소식이 있어서 우리 임미애 의원님이 이제 반대하는 그런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인이 누군가의 동상을 세우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21세기의 바람직한 정치로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세우겠다고 하는 곳이 동대구역 광장이거든요. 동대구역 광장은 하루에도 대구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대구를 처음 찾았을 때 첫 번째 이미지를 이렇게 갖게 되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3m의 크기의 동상을 세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역사적인 논란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각자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식들이 다 다른데 동상이라는 그거는 어쨌거나 그 다수 대중들한테 일종의 숭배, 경건함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행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시민들이 과연 이 대구를 박정희의 도시로 기억되게 만드는 이런 동상 정치에 대해서 동의할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죽은 박정희 살려서 정치 생명 이어가겠다는 그 낡은 정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의 발상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이거를 설립한다 그래요. 예. 예, 경북도 세우는데 경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걷어가지고 하겠다 그런 거고 예. 대구는 14억 5천을 들여서 시비로 하겠다고 시에서. 하는 거고 예. 네, 그것이 시비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 지역에만 해도요.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모금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회의를 통해서요? 이장회의.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님들이 한 달에 2번 정도 회의를 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모금을 하면은요, 이건 거의 반강제적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모금 액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각종 보조금을 받는 상해단체를 통해서 이 기금을 모을 수밖에 없고요. 예. 이게 형식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루어진 동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반강제에 의한 모금이다. 그리고 반강제적인 건립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간단히 좀 짚어보죠.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전체적으로 전당대회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보면서 예상대로 이변은 없었다. 제가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 그랬을 때 이거 어대한이라는 얘기가 그 빈말은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중간에 윤심이 다른 데 있다. 그러면서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선에 대해서 약간 이 비관적인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쨌거나 이변은 없었던 거고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구도로 이번 전당대회가 치러진 건데요.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당선은 됐지만 국민의힘을 변화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는 저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점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이게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선거하고 다를 바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약간의 각을 세웠고 그리고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어느 정도 당원들이 볼 때 제가 볼 땐 약간 손절하는 느낌? 윤 대통령을 손절하는 느낌? 네. 그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저는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보여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내 갈등을 수습해내면서 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반사체 정치인이 아니라 자체 발광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분의 정치 구력이나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의원들 사이에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는 선거운동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면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후보자들 간 폭력 사태도 있었고
그나저나 이제 그제 이제 선출이 됐고 어제 바로 이제 하루 지나서 대통령이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만찬을 가졌는데 네. 낙선자들도 다 함께 불러서 이걸 두고 또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고 뭐 러브샷도 하고 뭐 우리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도 지금 오늘 계속 뉴스에 나오던데. 저는 그걸 오히려 예. 저 그렇게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한동훈 대표하고 따로 둘이만 탁 만나는 게 불편했던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예. 그렇던가요? 예, 저도 예.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혼자 만나는 거 보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 실내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는데 바로 정면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앉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 스타일 알잖아요. 이제 고개를 이제 좌우로 이제 45도를 돌리면서 보기 때문에 거의 눈을 안 마주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도 좀 봤는데 그 외롭게 하지 말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그거는 의례적인 인사지요. 그냥. 예. 그리고 뭐 그동안 싸운 인연이 있는데 뭐 그 정도의 덕담은 못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통령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놓고 한동훈 대표하고 반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시간을 길게 놓고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마냥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앞으로 쌓여있는 뭐 최혜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이 뇌관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관계가 오늘은 좋았을지 모르나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관계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시간이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장소, 시기, 방법 두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소환했다는 그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 검사들이 또 휴대전화와 신분증까지 제출하고 빼앗기고 조사에 들어갔다. 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딱 그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소환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총장도 패싱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야말로 지도새도 모르게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 황제 조사인데 제일 황당한 건 조사 장소가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였다는 것. 경호처. 그다음에 조사 이후가 더 가관인데요. 검찰 내부 분열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 몰래 조사를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사 시작 10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총장한테 보고를 한 거고 총장은 비공개 제3장소 조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또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 줄 수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했거든요. 이렇게 거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이원석 총장은 완전히 패싱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대통령실 내부 관계자는 보고를 했든 패싱했든 검찰 내부 문제다. 그리고 총장이 정치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식의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황제 수사한 것을 두둔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너 정치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낙인을 찍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대통령실의 오더를 받아서 받았는 것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한 거고 그래서 빠르게 이걸 무마하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들을 밝힐 유일한 수단은 여전히 특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다시 한번 특검의 필요성 확인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목도 안 좋으신데 또 본회의 중에 잠깐 나와서 또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